안녕하세요. 성모의 메디컬 센터 W 한만경원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이 내용은 전에 로얄 증리 발표 3월달에 했을 때 했던 케이스인데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9년 가을, 2018년 가을 이때부터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베시아 깁선에 대한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보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파베인앱 통해서 데이터 받은 거지만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바베시아 깁선에 의한 빈혈 환자들이 갑자기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이 마포구 쪽이다 보니까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 쪽에 있는 어떤 한해 한차기했다가 바베시아에 감염됐던 애들도 있고 바베시아 감염된 것도 없는데도 빈혈이 발생됐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기존 처치엔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치료제 방법이 없을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전부터 제시되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다가 국내에 최근에 제가 좀 사용하면서 많이 좀 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미나젠, 그 다음에 이미도캅하고 클린다마이신을 컨비네이션 돼 있습니다. 원래 바베시아 깁선의 치료에 있어서는 디미나젠, 즉 베레닐이 가장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디미나젠 자체, 즉 베레닐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지스로마이신과 아토바콘을 가지고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좀 하고 있었죠. 근데 텍스트에는 열흘만 치료가 된다고 했지만 열흘 동안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좀 보고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약물을 컨비네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베시아 깁선이 감염이 되게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사실 빈혈인 것 같아요. 그 재생성 빈혈하고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드기 매개로 인해서 바베시아 감염이 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SFTS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SFTS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바베시아 깁선에 감염되더라도 혈소판 감소증이 중증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하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상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심하더라도 페테키아 즉 피부의 점상 출혈 같은 또는 반상 출혈 같은 경우 동반했던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혈에 대해서 우리가 재생성 빈혈, 비재생성 빈혈을 구분하죠. 즉 재생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말초에 적혈구 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반응을 무시해서 보이는 경우들인 거고 비재생성 빈혈이라고 한다면 말초에 빈혈이 있지만 그 빈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골수에서 세망적혈구, 즉 레티큘로사이트가 동원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비재생성 빈혈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재생성 빈혈은 실혈, 즉 혈액을 손실하는 경우 또는 용혈성 빈혈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실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외상이에요. 낙상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장기가 파열됨으로 인해서 비장이라든지 또는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가 파열되거나 큰혈관들이 손실되면서 혈액이 손실될 때 초기에는 비재생성 빈혈이죠. 근데 3에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재생성 반응을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 사실 위장관 출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비재생성 빈혈과 재생성 빈혈 사이인 세미 리제너러티브 아니미아라고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엔세이드라든지 스테로이드 또는 그 상관없이 얼서가 생긴다든지 또는 위장관에 종양이 있어서 실혈을 심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재생성 빈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롬보사이토페니아 즉 DIC 또는 IMT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또는 방광내 출혈 또는 피하 출혈이 심하게 된다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럴 때 재생성 빈혈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장내 기생충 가장 대표적인 건 후쿠암이죠. 후쿠암이 감염된다면 장내 출혈되기 때문에 근데 후쿠암은 피부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종양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장관의 종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비장 내에 종양이 있었어요. 특히 헤만조살코마 그게 파열된다면 복강 내 혈복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응고의 장염. 응고장애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섭취하는 즉
살서제를 먹으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혈우병들. 근데 개나 고양이에서는 혈우병에 대한 보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혈성 빈혈. 뭐 가장 대표적인 건 IMH. 근데 IMH도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인트라바스큘라 이제 말초 혈관에 있는 적혈구를 타겟을 하는 외능맥에서 빈혈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생성을 동반하지만 적혈구의 전구체, 프리커서 셀들, 즉 루브리사이트라든지 메타루브리사이트가 공격 대상이라고 한다면 재생성을 얻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는 PIM이라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카니컬하게 손상되는 경우들 또는 옥시더티브 인저리, 옥시더티브 인저리 가장 대표적인 양파 중독 같은 경우들이겠죠. 그 다음에 대사성으로 생겨서 연결되는 경우, 이건 뭐 저인산혈증. 근데 저인산혈증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적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DKA 환자에서 뭐 인슐린 처치하는데 우리가 포스테인이라는 약물들을 보정해주지 않아서 인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 뭐 적혈구 파괴를 유발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바베시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루베이트 카이네 디피션시라든지 포스포프로토카이네 디피션시 같은 경우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혈소판 감소증은 뭐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생성이 감소하는 즉 볼스의 어떤 문제나 생성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이제 스럼보사이토페니아만 유발하는 건 아니고 뭐 아니미아를 동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트로필과 같은 그래놀사이트 생성을 억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사이토페니아라든지 펜사이토페니아를 동반하는 경우 일반적일 거고, 그 다음에 스피노메갈리가 있는 경우, 이건 뭐 적혈구, 혈소판뿐만 아니라 적혈구도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비장이 많이 커지는 경우들이 이 경우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소모, 어딘가 많이 아파요. 그런 분의 혈소판이 많이 동원되는 우리가 DIC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되는 경우, 뭐 가장 대표적인 IMT죠. 이거는 아직까지 원인이 모르게 이디오팔식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뭐 종양성 때문에 IMT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비에시아 깁소니 같은 이런 감염체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생성을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뉴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염색해서 적혈구 1000개 카운트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레티큘로사이트를 카운트해서 일정 수 이상으로 되면 재생성이 있다. 미만이라면 재생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레티큘로사이트를 카운트하는 장비들이 있죠. 저희 병원에 있는 지멘스 어드비아 장비라든지 아니면 아이덱스에서 나오고 있는 프로사이트 장비들 이런 경우에는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봐서 1000개를 카운트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그리게이트 형태만 우리 이런 장비들이 카운트해주고 펑크테이티드 즉 낮게 돼 있는 것들은 디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쓰고 싶더라도 NMB 스테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단은 PCR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혈액 도말입니다. 혈액 도말 잘해야 돼요. 혈액 도말 검사를 혈액 도말할 때 뭐 에어 아티팩트를 만든다든지 염색약에 있는 찌꺼기들이 들어가서 이게 꼭 인클루전 바디처럼 적혈구 내 인클루전 바디처럼 보여서 이제 진단에 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 도말을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드라이 시킨 다음에 잘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주는 게, 그리고 임상 증상 열이 나고 감염이 때 열이 날 겁니다. 그리고 혈뇨를 본다든지 또는 빌리루비표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빈혈이 심해지면 창백해지겠죠. 그래서 창백한 거는 주로 부항 점막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진드기 감염된 게 확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백한 것만 갖고 빈혈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빈혈이긴 하지만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창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혈액도말상 이런 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다면 마이크로플라즈마 헤모필리스 이런 것들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는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드로필 내에 봉입체가 있는 경우를 에일리키아 같은 경우, 에일리키아 캐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에어리키아 캐니스에 감염이 된다면 빈혈만 있는 게 아니라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그래놀사이트 감소까지 가요. 즉 팬사이토페니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혈구 내에 봉입체가 큰 경우, 이걸 바베시아 캐니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 찌꺼기처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택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막이 있죠. 이걸 확대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점이 있고 이렇게 막이 있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점이 있고 이렇게 막이 있는 형태들. 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막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을 일단 바베시아 깁선이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PCR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바베시아의 어떤 효과들이 많이 뜨게 되죠. 그래서 EDTA 바트를 보내게 되면 뭐 바베시아뿐만 아니라 아나플라즈마 또는 에리키아 또는 라임 또는 바토넬라 등등의 어떤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체들을 검사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바베시아 깁선이가 의심될 때는 또한 혈소판 합성증이 있다면 SFTS 바이러스도 같이 검사해달라고 코멘트를 하거나, 최근에 파베넷에서는 그 검사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검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티바디까지 측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패널로 검사하시고 이후에 재검할 때는 안티젠과 안티바디를 같이 모니터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티젠의 치료가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안티바디는 없어지겠죠. 그런 것도 하나 뭐 진단할 때 또는 모니터링 할 때 하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 SFTS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약자는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는 용어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기네요. 이게 국내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연간 한 226명이 발생을 했었고 38명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16.8%로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감염증으로 왔다는 게 의심이 된다면 저희 식이사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진드기는 국내에 많이 있는 건 참진드기죠. 뭐 작은 소피 참진드기 거고, 그래서 뭐 유충. 사실 유충인들은 되게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건 뭐 비듬인가 하고 했는데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더 커지면 양충, 그 다음에 그럼 성충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피를 많이 빨아먹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이 있죠. 이게 피부에 박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사실 병원에 내원했던 진드기 감염되는 케이스를 본 겁니다. 이 환자에서 진드기를 지겹게 잡았네요. 주로 이제 산에 갔다 왔던, 특히 최근 요즘 추석 시즌이죠. 이때 성묘, 벌초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감염돼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베시아 치료제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디미나제, 사실 과거에는 베레니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졌었고요. 이제 베레니 같은 경우에는 포르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이런 에펜도로 튜브 또는 코니카 튜브 이런 데에다가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비멸균적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미지상으로.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아자딘이라는 제품으로 병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증류수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15ml 정도의 증류수를 넣어주게 된다면 여기 3.5mg/kg 쓸 때는 키로당 0.05ml 정도 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 번 쓰는 게 프로토콜이지만 감염증이 심하다면 7에서 10mg까지 증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주 간격으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감염이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초기 용량을 초기에 매일매일 한 3, 4일 또는 5일까지 이렇게 써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거는 AA 프로토콜이죠. 아토바콘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죠. 이거랑 아디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컨비네이션해서
한 열흘 정도 치료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열흘 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열흘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까지도 사용했던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대신 헤파토페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CDI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미나젠하고 이미도캅은 주사제고 클린다마이신은 경구제죠. 클린다마이신 보통 15mg에서 20mg per kg을 우리가 항균제로 사용하잖아요. 항생제.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30mg per kg은 좀 고용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파토페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보조제, 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먹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뭐 디미나젠, 이미도카, 알라론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없다면 좀 내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했던 프로토콜도 있어요. 독시사이클린과 엘로프로사신, 메트로니다졸 컨비네이션 프로토콜도 있고 또는 클린다메신과 독시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을 컨비네이션 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뭐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하면 좋은 거는 디미나젠인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보고됐던 내용인데 독시랑 엘로, 그다음에 에트노졸 이 세 가지 항생제 가지고 컨비네이션 하면서 디미나전을 컨비네이션 했더니 뭐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알아봤는데 사실 이 세 개의 항생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디미나젠을 첨가한 거나 첨가하지 않은 거랑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 CDI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AA 프로토콜 중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비교했던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CDI 프로토콜이 일단 회복률이 높여졌고 그다음 재발률을 낮춰줬다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사용할 때 CDI 프로토콜은 클린다마이 30mg per kg BID, 이미나젠 3.5mg per kg IM했고 그 다음날 이미도캅을 6mg per kg SC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 이미도캅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좀 어렵게 좀 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올해네요. 2022년 3월에 보고된 내용인데 말라론과 아지스트로마이신뿐만 아니라 아르테스네이트 상품명이 피라맥스라는 제품이 있네요. 말라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인데 이 세 가지 약물을 컨비네이션 했더니만 오랫동안 재발되지 않았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 썼을 때 효과가 없다면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프로토콜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증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5kg의 7년형 캐스트레드 메일 푸드린이라는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저희 병원은 2021년 12월 22일에 내원했고 2022년 10월 초에 즉 2달 반 전에 지역동물병원에서 일단 발베이시아 깁소니에 감염된 걸 진단했어요. 그때 뭐 재생성 빈혈도 있었고 스트로마사이트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때 이제 한 9월 중순 정도의 남이섬으로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진드기에 의한 바베이시아 감염으로 좀 확인을 했고 아지스트로마이신과 아토박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빈혈이 좀 개선되는 듯 하더니만 다시 빈혈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거는 뭐 바베이시아 때문에 2차적으로 IMHA 또는 IMT가 그래서 IMT네요. 수치반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IMT로 잠정 진단하고 고민하다가 스테로이드 또는 MMF를 사용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적 반응이 좋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문의를 했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검사해보니까 헤마토크리트는 21%였어요. 이 정도는 아직 수요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플레이트릭 혈소파 수치는 46,000개 많이 낮네요. 보통 IMT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값은 보통 5만, 즉 50을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 일단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 혈액도말 검사에서 바베시아가 보인다면, 일단 이미나제, 즉 아자딘을 주사하고 클린다마이스 처방한 다음에 PCR 검사 결과 보고 이미도캅을 쓸 건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네, 혈액도말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사실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공입체가 있는 모습 같은 적혈구들이 간헐적으로 좀 보였고요. 그래서 PCR 검사를 보냈는데 일단 바베시아에 강하게 양성이 떴습니다. 결론 정리한다면 일단 치열은 하지는 않았어요. 2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디미나이는 나왔고 CV가 당일날 나오지는 않았죠. 다음날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분은 경기도 오산 쪽에 살고 있어서 가까운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날 오시라고 했지만 좀 어려워서 왜냐면 PCR 검사도 저녁 때 확인되기 때문에 저녁 때 이동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PCR 검사는 좀 확인을 해보고 휴무일tem에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틀 정도 뒤에 이미도캅을 맞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베시아 양상 떠서 이미도캅을 3일 후에 IM을 쓰시겠습니다. 못하가 냈네요.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은 30mg/kg으로 경고 처방했고,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뿐만 아니라 습관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항구조제라든지 안보조제, 세미 이런 것들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은 지역병원에서는 IMT를 의심했지만 제가 봐서 IMT가 아니라 바베시아에 의한 걸로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면역업체 사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스테로이드를 2개월 정도 사용했다면 오랫동안 사용했잖아요. 중단하게 된다면 의인성 에디슨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일단부터 한 달, 길게는 2달까지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첫날 헤마토크리트가 21%였는데 3일, 4일 후에 23.8%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한 2주, 열흘 정도 후에는 36.4%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면역 억압제를 사용으로 인해서 빈혈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됐던 거죠. 면역 매개성에 의한 혈소판 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46, 그다음에 일요일 나왔을 때 66, 그리고 2주째 됐을 때는 195, 즉 19만 5천 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베시아에는 재검을 했는데 여과는 좀 떨어졌지만 관찰이 또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해서 보통 14주 간격을 한 사이클로 봅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사이클을 했었고요. 2번 사이클 했을 때 마지막 왔을 때 검사해 보니까 헤마토크린 40.5% 증가되었고 혈소판은 25만 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베시아 PCR에서는 아직 양성. 이 당시에 사실은 한 사이클 더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여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처치는 하진 않고 면역 증강제랑 항산화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걸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전화상을 확인해 봤을 때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증 이런 거에 대한 인상병은 없었고 그리고 검사해봤을 때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증상이 재발되면 내원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8.6kg의 9년형 퀘스트리멜 닥스런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환자고요. 2021년 8월 31일 날 내원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IVD 때문에 치료했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력이 감소한 걸 보고 IVDD가 재발한 게 아니냐. 왜? 닥스런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베시아 감염될 만한 어떤 진드기를 치료했던 경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IVDD를 의심하고 동네 병원에서 IVDD엔 치료를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디스크 증상 같지는 않아요. 백페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있어도 경미하고 근데 구강 점막을 보니까 상당히 창백해져요. 그래서 먼저 CBC를 체크했습니다. CBC를 체크하니까 헤마토크리트가 11.4% 상당히 낮았고 혈소판 수치도 84,100은 낮아져 있었어요. 일단 염증성 어떤 반응들 때문에 백혈구는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겠다. 일단 수혈을 하지만 혈액 통과를 하면서 그리고
요즘 바베시아가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바베시아 검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수혈하기 위해서 공축적 혈압을 검사한 데이터 값들이고요. 네, 혈액 동반을 했는데 적혈구 내에 이런 봉입체들이 보였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명확하다면 바베시아 깁선이로 점점 확정을 할 수 있지만 얘도 뭐 거의 가능성 높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PCR을 했는데 PCR일 때 양성 반응 나왔고요. 우선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단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스 테라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혈액형을 검사해서 일단 혈액 수혈을 진행했습니다. 농축적 혈관 130ml를 NS랑 1:1로 희석해서 처음에는 30분 동안 5ml 파워로 투여했고 그 위에는 40ml 파워로 투여했습니다. 항산화제로서 NaC, N아세틸시스테인 투여해주고 기본적인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사실 두 번 수혈하면서 목표값은 25%를 했거든요. 근데 9월 1일 날, 즉 다음날 봤을 때 17.2%.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전날 사용하고 남아있던 혈액으로 추가 수혈을 했었어요. 21.3%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이날 PCR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일단 바베시아가 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미나제, 즉 아자딘을 투여했습니다. 여기 이 환자를 보면 알겠지만 바베시아 양성 떴고요. 그리고 안티바디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2주보다 더 오래됐겠죠. 그 사이에 뭐 혈뇨라든지 또는 빌루빈,류를 분명히 받겠지만 그걸 인지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2일째 디미나젠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날 21.3%까지 올라갔던 PCV는 15.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녁 때 체크해보니까 14%가 떨어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추가로 혈액을 구해서 3차 수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일째 이미도값을 투여했고요. 이 경과를 볼게요. 8월 30일날 처음 내가 11.4%였고 그 다음날 17%까지 올라갔지만 목표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20.1 추가 수혈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축적을 한 번 더 수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8%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요 날짜에 디미나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월 2일 날짜에 이미도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목표는 25%였지만 조금 떨어진 상태였고 9월 4일, 9월 5일 날도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더뎠어요. 그래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9월 5일 날은 36,000개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보니까 30만 2,000개까지, 즉 재생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즉 혈소판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베시아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적혈구 파괴라든지 손실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간수치에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클린다마이신은 고용량을 투여하기 때문에 좀 간수 ALT 상승을 좀 했었고요. ALT, AST랑 유지트도 좀 상승했고요. 2주 후에는 다행히 바베시아 음성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2주 후인, 즉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바베시아에 대한 PCR 양성을 떴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강하게 나왔다가 2주째는 음성인데 4주째는 좀 약간 양성을 뜨는. 근데 이때 4주째 됐을 때는 헤마토크리틴은 47.1%,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13만 5,500개 정도. 처음보다 좀 떨어졌죠. 즉 헤마토크리틴 수가 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적혈구 파괴가 많지 않아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되게 빠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째 가서 일단 검사를 했어요. 사실 이제 4주째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냐 마냐 고민하다가 추가적으로 치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2주 후에 재검하자고 해서 10월 13일에 재검을 했고요. 그때 헤마토크리틴은 48.5%고 레티큘로사이트는 25,000개,
헤마토크리트 유지가 되고 대생성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적혈가 거의 파괴가 없다는, 즉 손실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소판도 20만 개 정도. 바베시아에서 생기는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 쪽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PCR 검사는 음성 나왔고. 그렇지만 간 수준은 높았어요. 그렇지만은 2주 전에 비해서는 간 수준은 좀 더 떨어진 양상이었고, TBL도 정상이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간 보조제랑 항산화제, 면역 증강제로 계속 관리하시라고. 왜냐, 치료가 됐지만 말초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말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 또는 질병 상태가 된다면 다시 바베시아가 재발된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베시아 깁손이 감염증에 대한 치료는 제가 봤을 때는 디미나제는 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장용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감염증이 심하다면 무용량 사용해도 되고, 보통 14일 간격으로 투여할 거를 권장하지만 감염증이 심하다면 초기에 매일 투여할 수도 있고 또 2, 3일 간격으로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디미나제만 사용해서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CDI 프로토콜을 사용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사용하는 거는 2주 간격으로 2번 정도 사이클 돌리고 있고, 한 달 정도 치료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는 헤마토크리트가 혈소판 수만 모니터링 할 게 아니라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라든지 CRP, 혈액도말 검사를 해서 바베시아가 보이지 않는지, 혈소판 수는 괜찮은지, 그리고 리얼타임 PCR을 같이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혈액도말 상에서는 바베시아가 보이는데 PCR에서 음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혈액도말 상에서 양성 나온 슬라이드를 보내서 검사하면 다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이보다 반대인 경우가 좀 많아요. 혈액도말 상에서는 바베시아는 확인되지 않지만 PCR 검사를 보내면 계속적으로 양성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빈혈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빈혈은 없는데 PCR 검사가 양성이 뜬 애들 계속 치료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지고, 빈혈이라든지 재생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할 게 아니라 모니터링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베시아를 감염증을 치료할 때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산화제랑 면역 증강제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베시아 깁손이 대한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제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형식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PPT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적은 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그날 진료받던 내용들을 차트라든지 그다음에 인피니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빠져먹지 않고 계속 해보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많이들 좀 들어와서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